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마 전에 읽었던 침팬지 폴리틱스의 저자 프란스 드발의 또 다른 책, 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입니다. 사실 10여 년 이상 늘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워오던 저로서는 동물의 감정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과학자의 관찰과 분석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서 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프롤로그로 시작합니다. 행동 관찰은 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정도가 좀 심해서 관찰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같다. 어머니는 약간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행동을 삼가라면서 그것은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관찰은 내 직업이 되었다. 학생 시절에 내 연구실은 동물원의 침팬지 무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처에 있는 여키스 국립영장류 연구센터에서 과학자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25년 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내 침팬지들은 야외 연구 기지인 실외에서 살아가는데 가끔 큰 소동이 벌어질 때면 우리는 창문으로 달려가 그 광경을 지켜본다. 털복숭이 짐승 20마리가 고함과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의 아수라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질서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모든 유인원을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로도 구별할 수 있으며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한다. 우리는 늘 자신의 느낌과 맞닥뜨리며 살아가지만 감정과 느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느낌은 내면의 주관적 상태로 엄밀하게 말하면 당사자만 알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알지만 여러분의 느낌은 여러분이 내게 말해주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반면에 감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을 연구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의 느낌을 추측해야 하긴 하지만 적어도 동물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 오판을 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영장류도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황에서 사람과 비슷한 얼굴 표정을 짓는다. 이들도 크게 웃을 때 이빨을 드러내고 간지림을 당하면 목이 쉰 듯한 소리로 낄낄거리며 좌절을 느끼면 입술을 삐죽 내민다. 그러나 동물이 무엇을 느끼는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학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과학은 부정확한 것을 싫어하는데 동물의 감정에 대해 과학이 일반 대중의 견해와 충돌하는 경우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감정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실험을 통해 사람은 감정이 충만한 사진과 이야기를 중립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잘 기억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편견을 갖고 있다. 야생 카푸친이 돌로 경과를 깨는 장면을 보여주는 인터넷 영상은 물소들이 새끼를 구하려고 사자를 내쫓는 영상보다 조회수가 훨씬 적다. 물소들이 뿔로 사나운 포식동물을 물리치는 동안 새끼는 포식동물의 발톱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새끼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미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사자에게는 이 결과가 전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편리하게도 눈을 감는다. 이것은 감정이 지닌 또 하나의 측면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어느 편을 들게 한다. 감정은 우리와 비슷한 영장류뿐 아니라 물고기에서부터 새와 곤충, 심지어 문어처럼 똑똑한 연체 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역시 동물이다. 나는 우리 종이 다른 포유류와 감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람만의 특유한 감정이 무엇인지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여행자들과 공유한 감정적 배경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본문의 내용은 총 7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장에 재미있는 관찰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침팬지를 처음 경험한 것은 네덜란드 랏바우트 대학교에 다닐 때였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심리학 실험실의 연구 조교 자리를 얻었다.
출근 첫날 내가 맡은 일이 침팬지를 다루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나는 침팬지를 대상으로 인지 과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 과제들은 쥐에게는 적합했지만 유인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 당시 심리학자들은 학습과 지능의 보편 법칙을 믿었다. 그들은 각 종의 특별한 재능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뇌 크기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능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종의 특별한 감각과 자연사에 적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유인원은 생각하는 존재로 직면한 모든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면 즉각 흥미를 잃는다. 그 결과 나는 그들과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많이 놀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훨씬 좋아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모방할 수 없었던 것은 근육의 힘이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로 천장에 매달려 몸을 흔들거나 바닥을 딛지 않은 채 이 벽에서 저 벽으로 건너뛸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세게 그들의 등을 때리더라도 그들은 내가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우스운 것이라는 듯 그냥 웃기만 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그들은 성적 충동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충동은 우리 종을 향해 분출했다. 두 수컷은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발기를 했다. 이성을 기막히게 잘 알아보아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다. 유인원의 감각은 우리와 비슷해 시각이 지배적인 감각이기 때문이다. 한 동료 남학생과 나는 이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최초의 행동학 실험이었다. 우리는 치마와 가발을 쓰고 목소리 톤을 높이고서 침팬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는 잡담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침팬지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상치 못한 여성 방문객인 양 행세했다. 하지만 침팬지들은 우리에게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발기도 하지 않았고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치마를 끌어당기는 행동만 보였다. 몇 분 뒤에 낯선 여성 둘이 지나가는 것을 본 비서가 혹시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서 모퉁이 너머로 몸을 내밀어 살펴보았다. 그녀가 나타나자 두 침팬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을 즉각 나타냈다. 우리는 이 실험에서 침팬지보다는 사람을 속이기가 더 쉽다는 결론을 얻었다. 새와 고양이처럼 우리와 유연 관계가 비교적 먼 종들도 우리의 성을 아주 쉽게 구별한다. 나는 과학자와 동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실험을 좋아한다. 비결은 재미있는 과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영장류에게 사람 얼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얼굴 인식 능력을 시험했다.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자 우리는 오직 사람만이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침팬지들에게 같은 종의 얼굴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침팬지들은 관심을 더 많이 보였고 얼굴 인식 능력이 사람만큼이나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감정적 표정은 어떨까? 감정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피부색을 변하게 하고 얼굴을 떨리게 만들고 가슴을 조이게 하고 눈물을 흐리게 하고 위를 뒤집게 만드는 정신 상태이다. 이렇듯 감정의 뿌리가 몸에 있다는 사실은 왜 서양 과학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설명해 준다. 서양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반면 몸은 멸시한다. 마음은 고상한 반면 몸은 우리를 비천한 곳으로 끌어내린다. 우리는 마음은 강하지만 육체는 약하다고 말하며 감정을 비논리적이고 어리석은 판단과 연관 짓는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호기심 해결사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사람들의 발에 열 감지기를 부착한 뒤 그들의 몸 위로 타란툴라를 기어가게 하거나 국외 비행기를 타고 오싹한 경험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발의 온도가 놀랍도록 크게 떨어졌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발은 차게 굳는데 두려움을 느낀 쥐도 꼬리와 발이 차가워지면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 종의 경우 역겨움이나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볼 때처럼 부정적 자극을 받을 때에는 피부 온도가 내려간다.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은 신체의 말단에서 혈액을 빠져나가게 그 부위의 온도를 낮춘다. 유인원의 경우는 어떨까? 영상에는 사육사가 과일이 가득 든 통을 들고 다가오는 행복한 장면이나
수의사가 마취총을 갖고 다가오는 불쾌한 장면이 나왔다. 어느 한쪽 영상을 본 뒤에 유인원은 화면에 비친 두 얼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나는 같은 종이 행복하게 웃는 표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안한 기색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씩 웃는 표정이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유인원이 어떤 얼굴을 어떤 장면과 연관 짓는지 관찰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실험 때부터 유인원들은 웃는 얼굴을 행복한 장면과 불안한 표정을 불쾌한 장면과 짝지었다. 그리고 후자의 장면을 보는 동안 불쾌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과 쥐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이 피부 온도도 떨어졌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동물의 감정을 알 수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동물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원숭이와 유인원이 얼굴 표정을 짓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20여 년 전에 이탈리아 파르카이 연구실에서 거울 신경 세포가 발견되면서 신체의 경로 개념은 아주 큰 힘을 얻었다. 거울 신경 세포는 우리가 컵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지만 다른 사람이 컵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볼 때에도 활성화된다. 거울 신경 세포는 우리의 행동과 남의 행동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사의 공연을 보는 동안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 마치 우리가 그와 함께 줄을 타는 것처럼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하지만 우리는 거울 신경 세포가 사람이 아니라 영장류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영장류에게 본대로 따라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사람의 뇌에 그에 해당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증거보다 더 훌륭하고 자세하다. 사실 영장류는 타고난 수능주의자다. 이들은 단지 모방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이 자신을 모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하품에 잘 전염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은 개와 말도 사람의 하품에 반응해 함께 하품을 하며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하품이 집단으로 전염되는 일이 잦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연을 서로 먹고 먹히는 살벌한 장소로 묘사하는 사회생물학 이론들에서는 모든 행동을 이기적 유전자로 설명했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경향을 약육강식의 법칙 탓으로 돌린다. 위험을 무시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만큼 어리석은 동물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디아 코트스는 자신이 입양한 침팬지 조니를 통해 고통 신호의 힘을 포함해 우리 영장류 친척의 친사회적 성격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를 제시했다. 만약 내가 눈을 감고 흐느끼면서 우는 신육을 하면 지붕이나 천장처럼 집안에서 가장 먼 곳에서도 조니는 하던 놀이나 활동을 즉각 멈추고 잔뜩 흥분하고 지친 표정으로 재빨리 내게 달려왔다. 아무리 끈질기게 부르고 애원해도 내려오게 할 수 없었는데 말이다. 조니는 마치 나를 괴롭힌 범인을 찾기라도 하는 듯이 다급하게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이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턱을 자신의 손바닥에 갖다 대고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볍게 만졌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구부려 주먹을 단단히 쥐면서 몸을 돌렸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물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관찰과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지,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동물이나 어린이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면 맹목적인 끌림에서 벗어나 공감적 관심을 보인다. 이들은 조니가 코트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줄여주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아이가 무릎에 상처를 입거나 머리를 찢거나 다른 아이에게 얻어맞거나 물렸을 때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아이의 울음을 가장 빠르게 멈추는 방법은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개와 유인원뿐 아니라 후피동물, 대표적인 것이 코끼리죠. 이 후피동물에게서도 감정 전염과 위로가 일어난다는 증거를 많이 발견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고등 동물에게 감정 전염과 위로가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가끔 한다. 코끼리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 질문을 들으면 흥분을 느끼는데 이것은 동물의 공감 개념이 얼마나 널리 인정받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은 강한 의심 속에서 발전하며 나처럼 이 개념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 개념이 결코 자리를 잡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개념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한때 사람들이 달리 생각했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서로에게 비할 데 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이유는 공감과 관련이 있다. 공감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좋은 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지능이나 신체적 힘과 마찬가지로 공감은 중립적인 능력이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공감은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훌륭한 고문자가 되려면 무엇이 상대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감이 긍정적 결과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감은 남을 돕기 위해 진화했는데 처음에는 이타주의의 원형이자 그와 비슷한 속성들의 청사진인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 진화했다. 국부론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도적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남의 성공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남의 행복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어떤 원칙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에서 얻는 즐거움 말고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먹고 사랑하고 자식을 키워야 한다. 자연은 이 모든 활동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쉽게 이런 활동을 한다. 자연은 공감과 상호 도움도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동물의 공감 뒤에 숨어있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덜 알려져 있는데 유인원과 코끼리, 돌고래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설치류는 신경과학의 실험 대상으로 늘 사용되어 왔다. 결과 제임스 버킷은 프레리들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서로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감이라는 뜻의 엠퍼시란 단어가 생기기 이전 모든 것은 심퍼시란 용어로 표현했다. 하지만 오늘날 공감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동정은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염려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바람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영장류 관찰자로 일하는 내 직업은 공감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동정에는 별로 의존하지 않는다. 동물과 동일시되지 않고 동물의 감정 기복에 따라 함께 감정 기복을 겪지 않고서 동물을 몇 시간 동안 계속 관찰하는 것은 아주 지리한 일이 될 것이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건강한 새끼의 탄생, 좋아하는 먹이를 받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인간 관찰자에게 그대로 옮아온다. 과학자들은 객관성이 과학의 목적이라고 자주 말하지만 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과학은 객관적일지는 몰라도 동물의 감정을 완전히 놓치고 만다. 동물 행동 연구 분야의 위대한 개척자 중 몇 사람은 연구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연구 대상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접근법을 거부했다. 공감은 나의 허구지책인데 연구 대상의 본심을 알게 되면서 많은 발견을 했다. 공감은 동정과 같지 않은데 동정은 공감보다 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계산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동정은 행동 지향적이고 공감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지만 공감을 뛰어넘는다. 동정은 정의상 긍정적인 반면 공감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남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용해 남에게 해를 가할 때는 특히 그렇다. 상어와 뱀 같은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고 해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잔혹행위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것이다. 결과는 잔혹하지만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반면 유인원의 뇌는 알면서도 상대에게 고통을 가할 정도로 충분히 복잡하다. 연구실에서 기르던 어린 침팬지들은 한 게임에서 울타리 건너편에 있던 닭들을 빵 부스러기로 유인했다. 거기에 속아 닭이 다가올 때마다 침팬지들은 닭을 막대기로 때리거나 날카로운 철사 조각으로 찔렀다. 이것은 그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 게임을 더 발전시켜 한 침팬지가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다른 침팬지가 닭을 때려잡는 역할을 분담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종이 공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는 관찰 결과는 야생 자연에서 관찰된 의도적인 살해 행위를 설명하는 가설에 추가로 힘을 실어준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물인 동시에 가장 잔인한 동물이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데 배려와 잔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3세기의 카르타고의 초기 기독교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천국에 대해 아주 특이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지옥은 고문이 자행되는 장소인 반면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을 구경할 수 있는 발코니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저주받은 영혼들이 불 속에서 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긴다고 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보다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을 더 힘들어한다. 하지만 고통받는 상대가 우리의 경쟁자라면 어떨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낄까? 상대가 게임 도중에 부당한 행위를 하여 피험자가 속았다고 느꼈다면 상대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더라도 그 효과는 훨씬 약하게 나타났다. 공감으로 나아가는 문이 닫힌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문은 완전히 굳게 닫혔다. 남성의 주요 관심은 공감에서 정의로 옮겨가 상대의 처벌을 환영했다. 이들의 주요 정서는 샤덴프로이데,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었다. 심리학자 폴 블룸은 공감에 반대하다라는 책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도덕의 기반을 논리와 이성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충분히 깊이 생각하기만 한다면 옳고 그름 사이에 완벽하게 용이 주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 도덕성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하지만 최근의 역사에 비춰보면 이러한 견해는 매우 섬뜩하다. 인간성의 닻을 결여한 과학과 이성은 혐오스러운 관행을 포함해 사실상 무언시건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과학과 이성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경제적 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죄수를 기니픽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논거도 제공했다. 심지어 강제 불임 수술과 종족 학살을 통해 인류의 형질을 개선하자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전 세계 많은 대학에서 우생학을 어엿한 과학으로 대우하면서 가르친 것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다. 열등한 종족을 속아내자는 주장은 자신을 우월한 종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또 많은 합리주의자는 공감과 동정을 너무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약점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강점이 아닐까? 공감은 남에 대한 관심을 촉진한다. 남들과 함께하고 남이 행복할 때 느끼는 즐거움은 우리의 생물학적 특징이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며 따라서 도덕적 정당화 따위는 필요가 없다. 열차가 달려오는 가운데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끌고 나오는 의인도 있고 총탄이 날아올 때 다른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다친 동료를 끌고 나오는 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새끼를 구하는 코끼리. 이러한 구조 활동은 대부분 고통 신호의 반응에 일어난다. 이것은 위험에 빠진 새끼를 구하기 위한 포유류의 원형적인 도움 반응이지만 새끼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심지어 다른 종에까지 확대된 반응이다. 우리는 유인원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도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유인원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한 것처럼 이기적이지 않다는 게 분명하며 인도적 행동에서는 평균적인 사제나 레위인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
다른 침팬지가 구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침팬지를 강에 던지려는 과학자는 없지만 실제 관찰을 통해 침팬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를 도운다면 나중에 그가 나를 돕겠지라는 계산을 바탕으로 한 설명은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불확실한 예측에 자신의 목숨과 팔다리를 걸 동물이 있겠는가? 모든 조심을 싹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즉각적인 감정뿐인데 공감은 두 개의 제2감정 상태를 연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기적 동기에 계속 집착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동기가 동물이나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는 경제학과 행동주의 주장에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주장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측해 보려고 했다. 내가 동료나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마다 그들이 내 셔츠 호주머니에 몇 달러를 찔러준다고 상상해 보라. 나는 마치 돈을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취급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크게 상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것이다. 심지어 남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해 그들을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동물의 경우에도 동물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이익뿐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사회성에 대한 모독이다. 사람은 남의 감정 상태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으며 그것도 남에게 일어난 일을 주로 몸을 통해 내면화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이것은 모든 동물과 인간 사회의 접착제인 사회 연결성이 최고 수준으로 구현된 것으로 서로 돕고 유로하는 관계를 보장한다. 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이제 겨우 반 정도 왔는데 시간이 꽤 지나갔네요. 정작 제가 많이 공감한 내용은 뒷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한 편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